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토크의 진행을 맡은 손민아 아나운서입니다. 올해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46일간 이어지는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는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도시와 인류가 직면한 시대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경제활동, 생활 패턴, 그리고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타격을 입혔죠. 이러한 위기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도시의 역할에 대한 그런 논의가 시급해졌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 및 경제 위기, 자연의 훼손과 기후 변화, 고령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도 도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도시는 과연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갖춰져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는 그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번 토크의 주제는 역사와 미래,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입니다. 건축은 인간의 활동 중 가장 파괴적인 축에 속합니다. 건설과 파괴 그리고 재건축의 악순환으로 인한 막대한 자원의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새로운 건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이미 존재하는 도시의 옛 건물들을 재활용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유산과 현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옛것과 새것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도시의 풍부한 유산들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번번이 새로운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현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사적, 학술적, 유산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은 도시는 물론 국가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도시의 개발과 발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도 새로운 개발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는 중 발굴되는 유물 때문에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있었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다시금 옛것과 새것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드러났습니다. 유산 건축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이 문제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현준 교수님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일단 보존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을 보존할지 선택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보존한다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들만 보존하는 것에 너무 매달려 있는데 네. 사실상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또 오히려 더 보존 가치가 높을 수도 있고 강북을 재건축 재개발할 때에는 사실은 그 오래된 한 4, 50년 된 건물보다는 그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골목길 자체가 더 보존이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우리는 무엇을 보존할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 것은 무조건 다 보존해야 된다는 쪽과 아니면 다 없애야 된다 그 양극단으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유산의 가치라는 게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 네.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도시계획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보존과 보전을 나눠요. 보존은 이제 그 프리저베이션이라 해서 경복궁에서 우리가 경복궁을 리모델링한다 상상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컨서베이션이라는 건 보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에 우리 화신백화점 여기가 한참 있었을 때 인면은 남기고 안쪽은 다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가치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이상한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요. 전문가 몇 명이서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데 재개발 아파트를 짓는데 집창촌을 보존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집창촌이 과연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냐, 지역 주민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네. 근데 서울시의 몇몇 전문가들은 그건 중요한 거다 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전문가가 어떻게 정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오픈이 되지 않으면은 갈등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산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고 네. 그 유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나서 어떤 부분 아까 유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은 살리고 어떤 것은 죽일 것인가의 가치 네. 그것들을 몇 명 전문가가 아니고 시민들이 같이 함께하면서 전문가들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가치를 선정하고 그럼 보존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존의 문제는 항상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 음. 자, 근데 시민들도 막상 지나가면서 저 건물 보존하는 게 좋아. 그러다가 자, 당신 세금에서 1년에 2만 원씩 얻겠습니다. 그 보존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세금이라는 게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50센트 텍스 이런 것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자기가 각자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 부담까지 다 감안되면은 아마 이 보존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가 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 없어지고 어떤 건물을 몇몇 위원들이 탁탁탁 지정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게 맞춰가지고 골목길 이상하게 남기고 그러면은 악순환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딱 들었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어떻게 몇몇 분들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 나름대로 오래된 도시인데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유산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굉장히 개발이 빨리 되고 지금 뭐 현대적인 부분이 동시에 공존하는 세계에서 진짜 보기 드문 도시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 나라나 사회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냥 보편적인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게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와서 모든 시민들을 뭐 몇백 명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투표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역사를 한 5천 년 역사를 보면은 도시라고 하는 걸 가진 적이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서울이 우리가 뭐 조선 왕조 때 500년 도읍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밀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한양이라는 도시가 진짜 그냥 도시라고 봐야 되는가? 왜냐하면 다 단층짜리 건물로만 되어 있고 밀도가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서양과 우리는 좀 갭이 달라요. 왜냐하면 서양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7, 8층짜리 건물을 지었잖아요. 몇백 년 전 혹은 그보다 전부터 로마 시대 때도 한 8층짜리 아파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파리가 8층짜리 건물이 있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밀도를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층짜리 건물에서 갑자기 몇십 년 사이에 몇 층짜리 건물로 이렇게 밀도가 확 올라갔기 굉장히 때문에 극단적으로 변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서양은 이미 1000년 넘게 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떤 부분은 보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냥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는 너무나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다 보존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느냐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속도하고 좀 관련이 있군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개발과 너무 빨리 변화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게 서서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정 속에 있는 거군요.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분이 되시는 거겠죠. 네. 보통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거든요. 네. 뭐가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야겠구나 생각 자체도 안 하니까 그런 것부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든지 좀 약간 급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그러다 보면 체하잖아요. 약간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유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까 그 경복궁 예를 살짝 드셨는데 그거를 뭐 안에를 개조하거나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예.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처럼 혹시 경복궁을 그냥 이렇게 가서 우리가 관람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거를 박물관으로 만든다거나 뭐 다른 활용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건축물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뭐 그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경복궁을 대할 때하고 네. 경복궁 외에 다른 문화자산을 대할 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경복궁 자체는 뭐 기둥 하나하나가 거의 문화재에 가깝습니다. 그게 못을 박아가지고 뭐 어떤 파티를 위한 뭐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이런 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물론 거기서 이제 뭐 협정을 맺거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경회로 해서 그때도 뭐 그 구조를 바꾼 게 아니고 그냥 네. 책상 끌고 와서 했는 정도거든요. 그러한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몰라도 뭐 신규와 뭐 과거와 이렇게 대비적으로 해서 조화를 이룬다 해서 뭐 철골 피라미드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나라 정서상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몇몇 정치인이 임기 내에 하겠다 해서 섣부른 계획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몇몇 전문가가 이게 좋은 거야 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집어넣고 몇 년 내에 끝내는 그런 것들은 경복궁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이고, 만약 경복궁에서 이제 뭐 보전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활용하겠다, 마당의 일부는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런 것들은 활용할 수 있는데 그 과정도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시민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고, 특히 정치인들이 내 임기 4년 동안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지 역사적으로 남는 작품이 나옵니다. 네. 근데 파리에서도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주로 대통령이 직접 딱 지정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진행합니다. 본인의 임기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네. 아주 멀리 보고 하여튼 하는 일인 거죠. 아주 길게 하고 전폭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되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임기 남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단장판이 돼요. 그런 과정만 피하면은 저는 굉장히 뛰어난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루브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 건지 어떤 분이 교수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세워질 때도 사실 프랑스에서도 말이 많았거든요. 저는 엄청났죠. 엄청나게 네. 국민들도 반대했고 뭐. 근데 지금은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죠. 더 많아졌거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아하죠. 네. 사실 그 루브르 박물관 오리지널리 거기가 원래는 어떤 데였냐면은 로마 시대 때 병참 기지를 쓰던 데예요. 거기 실제로 지하에 내려가면은 막 목책 같은 거 놓았다는 흔적들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그 왕정이 됐을 때 거기 이제 궁궐을 짓고 그 궁궐에서 쓰던 보물들을 다 그때 창고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민들에게 개방하자 그래서 박물관이 된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연면적이 부족하니까 이제 지하를 다 파가지고 새롭게 만들자. 이제 그러면서 국제 공모전을 해서 글래스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건데. IMP라는 그런 그 중국계 미국 건축가가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당시의 그 건축계의 흐름을 보면은 그게 정말 파격적이었던 게, 그 당시에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서 막 해체주의 나오고 막 엄청나게 기괴한 형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되게 모던한 형태의 심플한 피라미드 형태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되게 쇼킹했고, 네. 루브르에다가 그런 걸 짓는다는 것 자체도 왜 그러니까요. 이집트의 상징물을 여기다 짓느냐, 네. 이거 갖고도 말이 많았는데 미테랑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된 거거든요. 안목이 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주로 그런 식으로 되는군요. 결정권자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아주 롱텀으로 계획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좀 더 신 교수님보다 좀 더 진보적인 것 같은데, 저는 경복궁을 좀 박물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루브르처럼. 네. 이거를 그냥 보존인가요? 그거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동양의 건축물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밖에서 바라보는 거의 가치보다는 안에서 밖을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밖을 보는 시점의 경험을 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백자나 뭐 이런 청자라든지 그림 같은 것들도 그런 경복궁의 건물 안에서 그런 대들보나 이런 석가래 밑에서 봤을 때의 느낌과 그냥 깜깜한데 스팟라이트 받아가지고 보는 느낌 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건축물과 조화된 전시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건축물하고 그 예술 작품들이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데 중간 매개체로서 역할을 했는가, 그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면은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의 가치를 더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도 어차피 신축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똑같은 구조체로 만들더라도 그 안에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고, 마당을 다 지하 루브르처럼 다 개발을 해서 전시장을 만들면 좋겠고, 수락관 같은 데에는 저는 레스토랑 넣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한정식 같은 것도 체험하게 하고, 그다음에 잠은 궁궐 바깥에서 자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많은 것들을 좀 우리의 그 당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와 어우러진 그런 걸 더 보면은, 지금 경복궁을 그냥 마당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깥에서 쳐다보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 와중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건축물 외에도 뭐 종로나 광화문처럼 이렇게 도시의 구조 자체가 유산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그 구조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다가 뭔가 새로운 그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현대적으로 그걸 좀 개조하고 어느 일부는 좀 그냥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저는 구조라는 것 자체가 네. 진짜 보존할 만한 가치의 구조들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시가지 중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지역들, 진짜 가보면 그냥 문화재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손을 못 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뭐 1300 한 80몇 년도에 계획했던 구상하고
그다음 1400년대 한 중반쯤에 계획했던 구상이 달라요. 서울 자체가 이제 맨 처음 만들다가 한번 이전했잖아요. 네. 개성으로. 네. 갔다 오면서 이 공간 구성 자체가 좀 흐트러졌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계속 연결해서 오다가 그 일제시대에 또 한번 흐트러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리 뭘 보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부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법은 지금 상태에서 과거에 대한 것들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 반드시 지켜야겠지만은 뭐 르꼬르비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당나귀의 길이 있고 자동차의 길이 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과거 500년, 800년 전에 그 당나귀의 길을 다시 복구해가지고 지키는 게 맞느냐? 그 당나귀 길도 아주 소중한 것들은 지켜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신 현대 문화에 맞게 가면서 그 정신과 그 분위기를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맞지 않냐. 그리고 도시라는 거는 과거의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끊임없는 미래의 진보를 위한 실험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가 어떤 건 실패하고 어떤 건 또 살아남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보통 옛날 것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었던 지역들, 로마나 파리나 뭐 런던 같은 도시들을 보면은 한 시대의 제국이었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이었다냐면 그 당대 전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였던 나라고, 그 제일 부자였던 나라의 도시고, 그 제일 전 세계 제일 부자인 사람이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시는 그런 거 못 지어요. 지금 우리가 콜로세움을 그 돌 진짜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구조 도움 없이 돌로만 지을 수 있느냐? 못 짓거든요. 네.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뭐 파리에 지금 있는 그 시내에 있는 건물들도 어마어마한 그런 돌로 지어진 건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얼마나 많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는 맞지만은 이게 과연 정말 그렇게 대단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걸 좀 면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기준을 세우는 게 저는 참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을지로 일대 개발 이슈 때문에 좀 말이 있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도시 성곽이다, 뭐 경복궁이다, 그러면 너무 당연히 그거는 그냥 보존해야 된다고 아마 온 국민이 찬성하지 않을까요? 근데 좀 애매한 동네들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어떤 지역이다, 뭐 구조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일까요? 저부터 해나요? 아니 정말 저도 최근에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을지로에 재건축하는 건데 정말 딜레마예요, 저도. 이게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을 것 같아요. 네. 예. 조금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오케이, 이게 이 정도의 가치가 있으면은 내가 이 정도는 양보해 줘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없어요. 네. 우리는 지킬 거 다 지키고 너가 알아서, 너 돈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존하면서 해. 그러면은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피해는 결국엔 다음 세대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세대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굉장히 애매한 거죠. 어떤 애매해요. 기준 같은 네, 게. 기준들이 애매해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행정 편의적인 문제가 있어요. 행정 편의적이 뭐냐? 공무원 항상 이랬습니다. 자, 서울시 전역은 이렇게 해야 돼. 끝. 세상에 그런 조금 더 기준이었습니까?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동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실 을지로에 있는 어떤 냉면집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의 어느 지방에는 문화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지역에 그런 냉면집이 있다면 저는 그건 뭐 보존해가지고 네. 문화재로 지정해야 될 정도일 거예요. 근데 서울에는 문화재가 또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지역에 그 냉면집까지 구제해야 되느냐. 지역마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행정편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상황을 고려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다뤄야 돼요. 건축에서는 정반대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률적으로 모든 걸 컨트롤해서 도시가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불성설이에요. 서울시 전역은 이 기준이야. 근데 대략적인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 기준하고 지역별로 이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지역에 적합한 걸 찾아내느냐. 그런 것들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걸 보장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서울은 다 행복해지고 역사도 보존된다. 그런 접근 방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들이죠. 사실 서울 시내에서도 아주 외곽에 문화유산 하나도 없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은 30년 높으면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 지정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이 다 발전을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네. 광화문 안에서는 30년쯤 하면 좀 이렇게 모자라지 않겠어요? 한 50년 하면 이렇게 또 지정할 수도 있겠고 네.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되게 힘든 게
이 공무원만 대응하면은 같은 얘기인데 공무원만 대응하면은 차라리 쉬워요. 근데 이게 공무원분들은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심의위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심의위원이 있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서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건축가들이 설득을 하려면은 싸워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의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설득해야 되는데 만약에 15명의 심의위원이 있다면은 그 중에 몇 명만 반대해도 안 되거든요, 또. 이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잘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없나요? 일본이 좀 잘하지 않나요? 일본이 잘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이요? 도시설계 같은 부서 자체가 한 수백 명이 됩니다. 직원이. 그래요. 직원 자체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직원 자체가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근데 그런 경우는 공무원이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네. 우리는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보다가 갖고 왔니? 이렇게 딱 보고 여기 딱 한 번 하고 저기 또 위원 다 돌고 와 이러면 이제 계획이 다 바뀌어 있고. 그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좀 샌드박스라는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지역은 새로운 거를 좀 테스트할 수 있는 각 지자체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룰 됐고 다 정말 다 무시한 상태에서 정말 용적률만 지켜. 그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알아서 좀 창의적으로 풀어봅시다 하고 나서 그게 나오고 결과물을 본 다음에 괜찮으면 그대로 가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거꾸로 다시 바꾸는 쪽으로 그러지 않고서는 법을 다 지키면서 지금은 그 스포츠로 치자면은 축구의 룰에다가 농구의 룰에 야구의 룰까지 합친 상태에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네. 아무래도 시민에게 가장 와닿는 이슈는 주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슈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택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늘 아파트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거의 뭐 항상 뭐 이미 존재하는 도시의 일부를 부수고 새로 짓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현행상 아파트 등의 주거 시설은 한 30년 정도가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뭐 철골 그 안에 그 구조들 있잖아요. 구조물들은 네. 100년도 네. 갈 수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거를 중간에 다 이렇게 철거하고 다시 짓고 하는 건 너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낭비 아닌가요? 건축에서 건축가들이 자꾸 이거를 되게 가급적이면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전체 탄소 배출량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뭐 한 3분의 1 정도가 건물에서 나와. 네, 건물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건축 뭔가를 우리가 인간이 뭐 만들 때 만들어내는 생산할 때 만들어진 탄소인데 그 중에 한 50% 정도가 건축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데요? 엄청난 거죠. 특히나 우리가 저는 사실 요즘에는 탄소 배출량보다 더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쓰레기예요. 쓰레기가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쓰레기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안 보이는데 치워놔서 잘 모르는 것 뿐이지 바다에 지금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 있고 뭐 어디 땅속을 오염시키고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저는 탄소보다는 쓰레기 때문에 인류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건축만큼 또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썩을 수 있는 재료를 쓴다든지 나무 재료가 대표적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플라스틱 재료나 시멘트나 이런 건 철강은 차라리 재활용이 쉽거든요. 근데 쇠를 쓰는 거는 좋으나 시멘트는 좀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는 쪽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30년, 그러니까 30년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짓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가능은 하죠. 근데 일단은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벽식 구조로 지어져 있거든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벽이 이 건물 구조체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거실과 안방 사이에 있는 벽이 기둥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많이 대량으로 생산했던 것들이 뭐 한 85제곱미터 정도 되는 방 3개짜리 아파트니까 벽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가족 구성원 수도 바뀌고 그다음에 부엌 같은 곳에서 쓰는 가전제품들의 양도 사이즈도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삶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뭐 아이도 한 명밖에 안 낳고 근데 부엌은 되게 조그만 데로 그러니까 이게 벽식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사실은 한 20, 30년 지나고 나면은 그 바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기에 너무 안 좋은 구조인 거예요, 이미. 그래서 구조적으로 쓰기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는 사실은 가급적이면 기둥식 구조로 만들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랫동안 100년이 지나도 쓸 수 있게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은 뭐 뉴욕 맨하탄에 있는 소호 같은 지역들. 네. 그런 데는 과거에 공장형 건물이었으니까 기계를 놓기 위해서 그 기둥 사이가 간격이 넓고 천정고도 높고 그러니까 나중에 로프트로 쓸 수도 있고 뭐 네. 갤러리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둥식 구조로 바꾸는 쪽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권고를 해야 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예를 들면 그렇게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 아파트는 없고요. 없어요. 그 오피스 빌딩들이나 주거 상업 건물은 다 기둥식으로 지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건물들이 지금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공실률이 늘어나거나 하면은 그게 주거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은 해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장수명 주택이라 해서 보통 네. 하고 있는데 SH에서 임대주택을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둥으로 지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공사비가 한 두세 배 더 듭니다. 아 비용이 네. 네. 그리고 이제 공사비가 더 들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저도 약간 반대 입장인데 야 그렇게 지을 거면은 한 30년 뒤에 부수더라도 세 배를 더 공급할 수 있는데 네. 100년 간다는 걸로 3분의 1이나 3분의 1만 짓고 가는 게 맞냐? 그리고 우리가 세금으로 그렇게 많은 고액의 주택을 지어서 임대주택 가는 게 과연 적당한가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자원 절약을 위해서 100년 주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 나 100년까지 살지도 못하는데 100년 뒤에 그 주택에 누가 살려고 할까? 요즘 평면을 이제 기둥으로 해놓고 봐도 기둥 자체가 또 가진 아주 불합리한 구성이 간혹 있습니다. 네. 집안에 기둥이 하나씩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옛날 벽에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나왔으면 이렇게 좀 튀어나온 벽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특히 또 100년 지나서 사람들이 우리 평면에 대해서 아무리 가변형이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까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건축만 그렇게 자꾸 자원 재활용, 뭐 아나바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냐? 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탈 수 있는데 3년 지나서 바꾸고 또 5년 지나서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심각하지 않느냐? 특히 이제 도심에 어떤 주택이 있다. 5층짜리 아파트다. 지은 지 30년이 됐다. 이거 20층으로 지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새 아파트에 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100년 동안 거기서 사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계획이나 건축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밖에서 봤을 때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전략되는 측면이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시민이나 국민들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비용 증가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같이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예를 정치인이 야 자원 재활용 중요하다. 그럼 갑자기 탁 재건축이 스톱되고 리모델링이나 도시 재생을 합니다. 그러다 어떤 정치인이 바뀌어가지고 야 지금 현재 사는 사람도 중요해. 그럼 갑자기 또 재건축 쭉 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뭐 정당한 모습이냐. 도시라는 거는 이런 시장 저런 시장 겪어서 결과적으로 또 재미있는 복합적인 모습을 띠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단절 시키는 게 과연 현 세대나 미래 세대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더 이상의 환경 파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세계 건축가들이 신축 반대를 선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는 모든 형태의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미래 우리 사회의 건축가라는 존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간에 새로운 도시의 새로운 프로토타입과 시스템을 만든 그러한 도시가 그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세계를 리드하게 돼 있는데 그냥 옛날 거 그대로 살집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그냥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걸 할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경쟁력에서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70년대 때 한번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한번 있었고요. 그게 고밀화된 주거인 아파트를 도입한다든지 뭐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였다면은 다음 시대에 된다면은 그와는 또 다른 형태의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사실 거기서 건축가들이 미래지향적인 상상력과 창의력을 생각하면서 더 효율적이면서 더 지속 가능한 도시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지금 상태 그대로 살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교수님? 어떤 식이요? 한번 또 이렇게 70년대처럼 이렇게 뭔가 완전 저는 도시의 그거는 모습이 끊임없이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끊임없이 그게 뭐 야 40년 됐으니까 이제 딱 10년 하고 앞으로 40년 동안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사실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데 그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권에는 또 너무 안 하고 어느 정권 너무 많이 하고 이게 사실은 속도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너무 대규모로 하지다. 뭐 저는 뭐 가끔 가다가 확 바뀌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리 같은 경우 진짜 지하 하수도 시스템을 깔아야 된다. 그러면 뭐 한번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은 뭐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네네.
교수님은? 저는 그 100년 동안 주택을 쓴다 하더라도 네. 매년 1%는 부셔야 돼요.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택이 한 2천만 채가 있다 그러면은 네. 1%면 20만 채입니다. 네. 매년 20만 채 누군가 새로 지어야 돼요. 100년 지나면 부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 80년대 부실 공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도시 지을 때도 바다모래까지 쓰고 네. 일기 신도시도 빨리빨리 개발하는 네, 그런 그 거. 모래가 없으니까 바다모래를 썼는데 그 아파트를 50년, 100년 끌고 가자는 건 아마 그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질 거예요. 네, 안전 문제 때문에 안전 문제라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신규 주택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가 좋다. 그럼 매년 한 3% 정도를 부시고 새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한 33년에 부수고 새로 짓는 거죠. 경기가 나쁘다. 그럼 한 2%를 부시고 줘요. 그러면 2%면 우리나라 2%만 하더라도 2천만 채 중에 2%하면 40만 채야. 인구 증가, 뭐 소득 증가 하나도 없어도. 그럼 신축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다. 그 신축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 100년으로 하든 200년으로 하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 80년대 거의 한 번에 다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간은 어마어마하게 그걸 다 수리하지 않으면은 그 뭐 하여튼 100년 주택으로 지금 바꾸든지 뭘 하든지 간에 수리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요가 있고 네. 또 과거를 지키면서 네.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수요도 있고 네. 그 둘 사이에 절충을 맞춰가야 되는 맞아요. 거지.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그 될것 지금부터 같아요. 다 100년이다. 그것들은 좀 곤란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어떤 뭐 한 건축가 집단 아니면 뭐 정책 만드시는 분들, 뭐 교수님들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의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과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 기준 같은 것들이 좀 달라져야지 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두 분이 이 토론 너무 재미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주 오래 하고 싶지만 바쁘신 분들이라 오늘의 토크는 여기서 이제 대충 마무리할 생각인데 혹시 끝으로 한 말씀씩 소감과 뭐 꼭 덧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이제 도시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가 탐구를 해야 될 주제인데 우리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너무 누락된 게 아니냐. 4년 임기제의 어떤 사람이 도시를 좌지우지하고 또 몇몇 건축가나 몇몇 엘리트가 좌우하고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겠는데 발표하는 걸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반영됐다 그러고 시민들은 사랑하지 않는 공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참여한 결과라는 이상한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원칙을 좀 찾아서 제자리를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한때는 야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포기한 상태고 결국에는 제가 왜 이런 일반인들이 읽는 책을 쓰고 대중매체에 나가는 이유는 그냥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반적으로 보는 눈이 높아져야지 그게 서서히 올라오는 거지. 뭐 한두 명의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확 바꿔가지고 뭐 이건 뭐 몇 개 좋은 거 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공모전 한다고 해서 정말 가장 동의합니다. 좋은 게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전의 심사위원이 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진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된 우리 걸 안 이거 뽑거든요. 그대로 내보냅시다. 네, 조회수 엄청 잘 나올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걸 안 뽑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건축가들이 그 공모전에 안 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한민국에 정말 그 많은 공공 건축물들이 지어지는데 대부분 다 공모전을 통해서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훌륭한 건축가는 거기 안 냅니다. 왜냐하면 내봤자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야, 이런 정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과 우리 전체 시민의 의식까지 참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축의 유산과 현대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대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보존과 역사의 가치를 무시하는 재개발 모두가 어쩌면 동등하게 파괴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도시와 건축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가치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번 비엔날레에서 다루는 유산과 현대의 주제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께도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함께 나누신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